자,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역사적 사건의 해설로 들어가 볼까요? 1923년 뮌헨에서 벌어진 겉보기엔 정말 우스꽝스러웠던 한 쿠데타 시도가 어떻게 바이마르 공화국의 깊은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한 남자의 난동으로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 이면에는 독일의 민주주의를 뒤흔들던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세력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과 대중의 반응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권력을 장악하려던 아돌프 히틀러의 이 첫 번째 시도를 사람들은 그저 홧김에 저지른 아마추어의 형편없는 농담찜으로 완전히 치부해버렸습니다. 언론들은 대놓고 서커스나 광대쇼라고 조롱했죠. 그저 무장한 소규모 극단주의 정당의 우스운 총극 정도로 엄청나게 얕잡아봤던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가볍게 웃어넘길 일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 무시가 왜 그렇게 뼈아픈 실수였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겠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독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벼르고 있던 아주 거대하고 강력한 반민주적 네트워크 속의 작은 물고기,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위협은 히틀러 개인이 아니라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던 거대한 조직망 자체였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조직망이 세력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시간을 1923년, 이른바 광기의 시대로 불리던 때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해는 프랑스와 벨기에 군대의 루르 지역 점령, 그리고 그로 인한 파괴적인 경제 붕괴라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멍들어 있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점령에 대해 소극적인 저항을 지시했는데 이를 멈춘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그야말로 무한정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위기가 얼마나 상상조차 불가능한 규모였는지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1923년 11월 무렵 단 1미국 달러의 가치가 무려 4조 2천억 마르크에 달했습니다. 네, 조단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평생 모은 저축이 단 몇 달 만에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면서 수백만 명의 평범한 독일인들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처절한 배신감을 느끼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런 초인플레이션과 사회적 비참함은 전국적인 혼란에 아주 제대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라인란트에선 분리주의 공화국이 선포되고 작센, 튀링엔, 함부르크 곳곳에서 공산주의 봉기가 일어났죠. 나라 전체가 완전한 혼돈 속으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니까 학자나 기업 지도자들, 심지어 일상에 지친 평범한 시민들조차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처럼 조국을 구원해줄 카리스마 있는 독재자를 노골적으로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민주적 정서가 가장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요시 바로 바이에른의 뮌헨이었습니다. 1919년에 공산주의자들의 단명한 소비에트 공화국 선포, 그리고 그에 이은 우익 민병대의 잔혹한 학살이라는 끔찍한 폭력을 겪고 난 후였거든요. 그 여파로 뮌헨은 독일 전역에서 몰려든 극우 혁명가들과 정치범들의 안식처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주의를 혐오하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온상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반민주적 우파 세력들조차 사실 서로 목표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크게 두 그룹이 있었는데 과거 황제 시대로 돌아가려는 군주제 지지자들이 있었고 순수 혈통의 공동체를 주장하는 인종주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사상적 배경은 이렇게 극명하게 달랐지만 정치에서 국민을 완전히 배제하고 의회공화국을 끝장내버리겠다는 궁극적인 목표 하나만큼은 묘하게도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당도 바로 이 비옥한 토양을 빨아들이며 급성장하고 있었죠. 사실 놀랍게도 당시 뮌헨에서 히틀러는 주된 위협조차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위협은 바이에른의 실권자들, 즉 폰카어, 폰 로소, 폰 자이서로 이루어진 이른바 삼두체제였거든요. 이들은 베를린 중앙정부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헌법을 위반했고 바이에른의 군대와 경찰을 싹 다 동원해서 자신들만의 전국적인 독재 정권을 세우려는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히틀러는 마음이 엄청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에서 막대한 기부금을 끌어모으고 제1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루덴도르프 장군과 손을 잡으면서 기세가 아주 등등해졌는데 베를린 정부가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면서 이 전국적인 위기가 서서히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결국 참을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히틀러는
군사력을 쥐고 꾸물거리는 삼두체제의 등을 확 떠밀어서 강제로 걸기하게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럼 그 운명의 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대별로 짚어볼까요? 11월 8일 저녁부터 시작된 이 24시간은 한마디로 형편없이 계획된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맥주호를 급습해서 삼두체제를 총으로 위협하며 억지 동의를 받아냈던 히틀러의 도박은 밤사이 이 권력자들이 몰래 빠져나가 쿠데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순간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시내를 행진하다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건 이미 실패가 확정된 뒤에 절망적인 몸부림에 불과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바이에른의 엘리트인 삼두체제, 이 사람들도 스스로 베를린 정부를 정복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반역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심각한 제도적 실패가 가능했던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바이에른 당국의 철저한 꼬리 자르기와 은폐에 있었습니다. 연방 법원에서 자신들의 반역 모의가 낱낱이 폭로되는 걸 막기 위해 이 재판을 뮌헨의 지방 법원으로 끌고 왔거든요. 그리고는 히틀러와 모종의 거래를 합니다. 그 결과 히틀러는 법정을 무려 수시간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만의 극우 프로파간다를 전국에 연설하는 무대로 써먹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사법 시스템이 그야말로 완벽한 코미디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재판의 여파는 민주주의에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우익 보수파인 삼두체제는 신뢰를 잃고 몰락했지만 쿠데타의 주범인 히틀러는 고작 몇 달의 편안한 수감 생활 동안 나의 투쟁을 쓰면서 일약 전국적인 스타로 떠올랐거든요. 게다가 여기서 히틀러는 아주 무서운 전력을 깨닫게 됩니다. 폭력적인 쿠데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합법적인 제도를 철저하게 이용해서 결국 그걸 내부에서 파괴해야 한다는 끔찍한 교훈을 얻은 거죠. 그로부터 10년 뒤 1933년에 마침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나치는 역사를 아주 공격적으로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이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웠던 실패의 현장을 무려 신성한 성지로 탈바꿈시키고 총격전에서 죽은 반란군들을 영웅적인 순교자로 격상시켜버렸죠. 피 묻은 깃발은 신성한 유물이 되었고 뮌헨 전체가 국가사회주의의 숭배와 프로파간다를 위한 거대한 연극 무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반대자들의 조롱보다는 훨씬 회복력이 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 바이마르 공화국은 이 혹독했던 1923년의 위기를 넘긴 직후에 놀랍게도 황금의 20년대라 불리는 엄청난 안정기에 진입했거든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뼈아픈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의 제도와 시민들이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방어할 때만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1923년 당시 이탈리아의 한 역사가가 남긴 통찰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도대체 마법사 같은 독재자라는 그 낭만적인 환상의 어떤 점 때문에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소중한 권리를 그토록 기꺼이 희생하려 드는 걸까요?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겁고도 강력한 경고일 겁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